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목사님, 네. 아침부터 과자는 못 드리고 봉투만. 아, 무슨 과자를 이렇게 벌써 다 네. 뜯어서 드셨어요, 그래.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 제가 어릴 때 네. 그 소풍 갈 때 그 어머님이 싸주시던 뭐 그 알사탕? 뭐 그런 거 같죠? 한 5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옛날 기억에. 그죠? 이거 다 옛날 거 같은 그쵸? 그런 예. 과자 같죠? 또 그럼 또 라면도 있고. 네. 예. 요 소고기 라면이네. 네. 예. 이게 아니 왜 근데 같이 느닷없이 네. 빈 봉지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 옛날 그 추억의 과자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네. 오. 지금 따끈따끈한 네. 북한에서 먹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즐겨 먹고 있는 그런 과자와 뭐 음식의 네. 생활 쓰레기래요. 아 이게 네네네. 지금 현 시각 북한에서 지금 먹고 따끈따끈한 있는 네, 그 과자나 이 식품의 네. 껍데기다. 네. 아,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래? 이거를 제가 네. 가져온 게 아니고 오늘 하늘빛 예. 향기 초대 손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북한 쓰레기를 이렇게 가져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이걸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그걸 구경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통일 덕후, 네. 또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별칭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 북한을 실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자료들을 구해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북한 쓰레기를 이 서해안 해안에서 줍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게 됐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지금 북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조금 전에 통일 덕후? 통일 크리에이터. 네. 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 건가요? 네, 직업은 대학 교수이지만 대학 네. 교수라는 말보다 통일 덕후라고 불리고 싶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어진 저의 평생의 삶을 통일을 위해서 꼭 일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지금까지 통일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이나 또 활동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이 통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해안에 북한이 생활 쓰레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이 쓰레기를 주운 곳이 서해 5도 지역인데 네. 서해 5도는 백령도, 연평도, 소총도, 대청도 또 연평도를 뭐 소연평, 대연평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섬에서 주로 이 쓰레기를 주웠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다 북한 쓰레기는 아니고요. 요즘에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요. 뭐 중국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북한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쓰레기를 남다르게 이렇게 수집을 한다. 이런 분은 사실 잘 없거든요. 네. 예.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네, 저에게는 뭐 굉장히 보물과 같은 연구 자료죠. 네네. 제가 원래는 북중 국경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북한을 주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주로 다녔던 곳이 백령도였는데 네네. 가장 가까이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 백령도라고 생각을 해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북한 쓰레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운 게 3점밖에 안 됐어요. 과자 봉지 3개 정도.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북한 쓰레기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네. 그 뒤로부터 이 서해 5도 지역을 다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쓰레기를 주로 다녔고요. 주운 양이 1,400여 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신 봉지 하나를 한 점이라고 네. 치면 네. 1,400개의 쓰레기를 주었는데 네. 거의 작은 마트를 하나 차릴 정도로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었죠.
진짜 그분들이 뭘 사서 드시는지 다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쓰레기는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버린 거니까요. 저도 예전에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상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품도 한정적이고. 그런데 이 쓰레기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론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네. 댁이 인천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고 또 말투를 보면 경상북도 봉화가 제 고향입니다. 근데 말투가 경상북도 아니고 탈북. 그렇죠. 뭔가 어디 네. 북한 어디가 고향이실 것 같이.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말투를 좀 이렇게 바꿔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친근감 느껴지고 하니까요. 네네. 네네네.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인천이냐고 여쭤봤냐면 서해 오더를 다니는데 제일 좋은 도시가 네. 인천이잖아요. 그쵸. 예, 거기서 네. 좀 다닐 만한데 네. 아니 부산에서 평일에는 또 교수님이니까 또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서해 오더는 어떻게 그 활동을 합니까? 시간만 나면 정말 다녀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부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까지 일단 와야 되고요. 네. 뭐 KTX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가는 시간이 배를 타고 4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요즘 4시간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해외잖아요. 네, 뭐 왜 일본도 이렇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예. 근데 4시간 배를 타고 가야만 그 백령도에 닿을 수 있으니까 큰 배가 못 가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지만 이 서해안에도 역시 바닷가에는 남북한의 경계선 NLL이라고 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 근접해서 배가 다니지 못하고 우회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으로 간다면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또 다른 작은 배는 5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또 갔다 왔던 길이고 또 이 백령도나 서해를 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바다가 길을 내어줘야만 갈 수가 있거든요. 풍랑주의보가 내리거나 뭐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배 결항률이 높아서 그래서 섬에 갇힌 적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횟수로 따지면 몇 번 정도 가신 것 같습니까? 많이 장기적으로 머물 때는 한 달 정도 체류한 적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2박 3일로 일정하고 갔다가 배가 안 떠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기도 했고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시는 게 이 네. 쓰레기가 통일 문제를 전망하거나 뭐 북한의 그 경제상을 알게 되는 무슨 도움이 되나요?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에 기초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상품들을 보면 경제 실태를 알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더 좁게는 이 상품이 이제 유통이 되면 결국은 북한에서 배급이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줬는데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상품의 포장지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포장지에 있는 뭐 우리가 산업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까지 파악해 볼 수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북한을 얘기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일은 결국은 북한을 알아가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통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뭔가 이 그림 패키지가 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품들과 되게 맞아요. 많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정확히 보셨는데 심지어는 북한에서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즉석국수가 한국의 특정한 라면의 포장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고 특히 캐릭터, 저 캐릭터는 한국에 팔고 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제품들 굉장히 많이 지금 카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북한이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비판을 하는데 헬로키티 네. 이 캐릭터까지 또 카피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발은 여기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주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식으로 자기들이 생활은 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귀중한 야래네요. 왜냐하면 그 사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삐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을 디자인해서 인위적으로 하니까 뭐 그 안에 진실이 있겠습니까? 뭐 거짓된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 봉지는 그냥 쓰던 쓰레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밀려온 거니까 이건 뭐 여기 자체에 자기네들이 뭘 일부러 여기다가 떠내려 보낸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북한의 경제 상황 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 어떤 분들은 이 쓰레기를 두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북한 당국이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리전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서 오신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께 제가 여쭤봤더니 뭐 대부분 이 상품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시장에서 이것을 많이 이제 사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은 배급을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장을 통해서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지금 북한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북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은 수령제 체제잖아요. 네, 수령과 당과 대중이 있는데 꽉 짜여진 그 체제가 잘 굴러간다면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하지만 북한의 그 변화의 어떤 틈새가 보여지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상품의 유통, 장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서 드실 만한 거는 아니겠지만 장마당이 형성돼서 또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이걸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인데 제가 쓰레기를 주운 곳은 서해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장 주소를 보면은 동해안에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원산이나 청진에서 만든 제품이 서해안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품이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마당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려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이동하면 정보가 확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체제가 하나의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 또는 뭐 통제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국경을 이렇게 다니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북한에 다녀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사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북한을 가지 못하고 또 북한 사람을 만나서 면접이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또 큰 제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접경하고 있는 중국에 가면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역 일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또 사사 방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서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돼서 북중 국경을 주로 다녔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는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새를 찍는 아주 큰 성능 좋은 망원렌즈로 북한을 들여다보면 거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북한이 또 어떤 상황인지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늘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북한의 모습은 보게 하시고 중국 공안에 또 북한 국경 수비대의 눈은 가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다녀왔고 또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책을 통해서 발간을 했었죠. 네, 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마음을 금방 열고 얘기를 해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여쭤봤던 그 연구의 주제는 북한의 한류 현상이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의 노래나 뭐 패션 또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거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 실제 탈북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죠. 네.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 핵무기 어디 있어요, 뭐 군사 상황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시작되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엔 제가 관심을 뒀던 게 국내에서 탈북민을 만나다 보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하다 온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최근에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중국에 가서는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고 또 러시아에 다녀와서는 그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책을 발간을 했었죠.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노동자 남성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좀 많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좀 많이 지금 있는 모양인데 네네. 두 대상이 어떻게 좀 다른지 예, 궁금합니다. 예. 네,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의 수가 지금 3만 5천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70% 여성 가운데 다시 80%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에요.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들과 또 러시아에 파견 나와 있는 이 북한 노동자들의 차이는 탈북 여성은 말 그대로 북한을 이제 그 인신매매를 통해서 중국에 오게 된 거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직 신분이 탈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파견이 된 거니까요. 현직 신분은 북한 주민들인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노동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은 돌아갈 수 없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할 수 없이 중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남한으로도 갈 수 없고 북한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책 제목을 엄마의 엄마라고 썼고 부제목이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 100명의 삶과 실태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의 수를 많게는 3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조사도 안 돼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북중 국경 지역에 직접 답사를 가거나 이 비전 트립을 가는데 그때 가이드를 하면서 중국 공항에 딱 내리면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달릴 이 중국 땅 어디에도 반드시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길 위에서 반드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많이 있고 그런데 인신매매라고 하면 뭐 21세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이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게 되죠. 3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로 굶어 죽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너가 중국에 가서 한 달만 돈 벌고 돌아오면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선택은 내가 한 달만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강을 건넜는데 건너는 순간 거기에 브로커가 있는 거고 이 여성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도 이미 브로커였던 거죠. 그런데 그 브로커가 뭐 동네 주민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모였던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뭐 가족들 또 동네 그 직장의 어떤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강을 건너게 됐으니까 북한 그 여성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속혀서 강을 건넜다.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속혀서. 그게 이제 속아서 건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 여성들, 중국에 살고 있는 이 여성들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고 정말 저 삶을 그냥 두고 우리가 외면한 채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 북한 땅을 분명히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될 또 다른 한 곳중이 바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남성 노동자들과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 여성들의 삶이 이제 그렇게 피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또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현장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음 선교의 현황은 어떤지 그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너무 좀 죄스럽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많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통일이 될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통일은 불가능해, 어려워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북한을 감히 우리가 얼마나 일했다고 여기에서 이제 포기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가 저는 러시아에서 봤거든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간혹 가다가 그 휴가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 북한에 이제 휴가로 들어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휴가로 들어간 기간 중에 자기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는 정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밤에 몰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저희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줘야 될 게 식량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복음을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알면 바뀐다라는 네. 게 저의 신념인데 러시아나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북한에서 주체 사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수령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네. 남한 방송을 보고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독교나 복음을 듣고 삶의 목적들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목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입, 식량도 중요하지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의 선교의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방송이나 또 정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과 눈과 귀를 틔워줘야 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또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인 게 이 통일론에 있어서도 이 경제론을 이렇게 앞세우시는 분들은 경제를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문화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문화를 하나로 합쳐서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고 군사론을 하는 분은 힘을 키워서 힘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통일론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한다.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통일은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통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잘 몰라요. 만약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은 그 노래
한번 불러보러 가면 가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부르는 옛날에 사람이 자주 불렀었는데.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아마 두 분도 같이 지금 불러보시면 가사가 일치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길에 살리는 통일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정성 다해서 통일. 네, 그러니까 그 순서도 다르고 그 절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잘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고 삶의 가치가 북한과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가 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는 거기에도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해도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요라고 질문하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일 교육의 가장 기본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북한의 지하 자원입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합쳐서 맞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죠. 배웠죠. 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장본인인데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캐고 거기에 노동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늘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북한 땅을 경제적으로 저희 지하 자원을 캐고 늘 그렇게 정계적인 것만 생각을 했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배골지 않을 권리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접근하면 훨씬 더 그 실현 가능성이 많을 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방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북한과 통일에 관해서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갖게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도 궁금하고 또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시거든요. 부모님이 실향민이시냐 이렇게 네. 여쭤보기도 하고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전혀 부모님 실향민은 아니시고요. 경상북도 봉화라는 가장 접접 3종 오지에 살고 계시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조국 또 통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또 눈물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 중국에 가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꼭 전하게 주시고 중국 공안의 눈을 가려달라고 했던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모습을 전할 때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북한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뭐 중국에서 지금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또 다녔던 그 순간순간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하면서 다녔고 제가 제일 신앙을 가지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매일 새벽같이 새벽기도에 나가셔서 부모님께서 새벽기도로 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셨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됐었죠. 네. 그렇게 어릴 때 이제 성경학교 다니시다가 중학교 때 그래도 그 교회 부흥회, 뭐 수련회 이런 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성함만 말씀드려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들은 지금 이 강단으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강단에 올라갔죠. 올라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고 그때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그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산상기도를 다닐 만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밤새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함께 기도하다가 또 내려와서 우리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에도 가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네. 기도실에. 그래서 그 톱밥 난로가 냄새가 여전히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밤새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철야기도 하고 새벽이 되면은 새벽 예배 때 그 같이 목사님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아마 그때가 가장 저에게 뜨거웠던 이 신앙의 시간이었고 아마 그때로부터 저에게 주어진 국가, 민족, 조국이라는 단어를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그 이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혼자 되뇌었던 찬송이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잘 부르지 않는데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와닿았고 그때 조국이라는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그 마음들을 아마 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삶의 목적이 정해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따뜻해질 수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저에게는 통일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참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때 기도하신 분들이. 아니 추억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톱밥 난로를 얘기해 주셔서 저도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양쪽으로 아주 옛날 교회는 오른쪽에는 여자들 앉고 뭐 왼쪽에는 남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앉았던 정말 어릴 때는 그렇게 앉았던 교회도 다녀본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에 그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위에 이렇게 통이 있고 거기다 톱밥을 아주 많이 쌓아 놓으면 밑에서 그 톱밥이 떨어지면서 불이 타고 점점 톱밥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면서 타는 그 교회에서 그걸 많이 뗐었나 봐요. 맞습니다. 저희 고향 자체가 지금도 가장 오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역인데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반반씩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봉화랑 똑같은 환경에 살았죠? 근데 너무 저도 갑자기 옛날 추억, 교회에서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런 그 난로에서 불이 타는 거를 보고도 그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수님께 어릴 때부터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분들을 만나면 꼭 자녀분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의 영광이나 늘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가 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뭐 프로그램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주식하는 법 벌써 가르쳐주고 그게 마치 굉장히 선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아이들이 자랄 때 비전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분단 조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건강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점점 너무 그 자본주의라 그러나요? 저희도 너무 그 돈에 이렇게 억눌리고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점점 통일에 대한 그 그림이 좀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통일 덕후, 통일 크리에이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 열정이 막 느껴집니다. 네, 제가 통일 덕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만 생각하고 또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라는 제목의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만 생각하면 제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통일의 눈으로 예를 들면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뭐 제주를 다시 보다 이런 시리즈를 쓰고 있어서 꼭 통일을 멀리 가서 접경 지역에 가서 뭐 DMZ에 가서 통일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네. 통일을 생각하고 또 함께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감성을 키워간다면 정말 통일의 길은 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일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변하면 그 교회 전체의 이 성도님들이 다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통일 덕후, 통일 크리에이터가 되자라고 감히 제안을 해보죠. 맞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이 통일에 관해서는 기도 제목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 두 가지 강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강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강령을 저희가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일에 너무 관심 없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는 사실 같아서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통일에 무관심한 모두에게 한 말씀 좀 부탁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우리는 다 분단 조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제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바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지만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한 여성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또 심지어는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 자녀는 여전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혼자 한국에서 그 자녀,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보육 지금 실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탈북민 자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아이들을 위한 이 돌봄 센터를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그 탈북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는 사실 조금 있어요. 국내에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센터 같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 학교를 저희가 꼭 한번 만들고 싶고 또 그 분단조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통일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정말 이 일주일에 뭐 엄마가 이 아이들을 저희한테 이제 맡겨놓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아주 좋은 안락한 공간에서 자녀와 함께 엄마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고 싶고 또 무엇보다 이 건물 요즘은 인증샷 찍고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모티브로 한 그런 건축물을 하나 세우고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탈북민 아이들을 위한 또 돌봄 공간과 통일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진짜 건축물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점점 통일하고 정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음 속에 너무 그냥 다른 나라인 것 같고 저희는 너무 막 빨리빨리 앞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어떻게 통일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사람은 궁금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너무 이성으로만 설득하려고만 했어요.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이 수십조 있다라고 늘 설득했지 감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에는 분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북민일 수도 있고 실향민일 수도 있고 또 그 탈북민 가운데서는 엄마나 아빠 또 뭐 보고 싶은 외할머니 또 심지어는 엄마가 자녀를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통일 선교의 길에 나설 수 없지만 누구나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마음들을 함께 불을 지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되면 저는 반드시 통일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은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물질을 보내든 뭘 어떻게 하든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까 통일 노래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일 노래 가사 중에 아주 그 다 같이 바꾸자고 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바꾸자고 했거든요. 네. 원래 가사가 뭐냐면 통일이여 오라. 맞아, 근데 맞아. 통일이여 오라가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아서 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로 바꾸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듣고 통일을 이루자로 부르던 통일이여 오라로 부르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 북한까지 온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정말 무관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믿음의 사람들의 감동과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이 있는 하늘빛 향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